브리핑을 좀 국민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뭐 기자들 상대로 하는 브리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어쨌건 조금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참 얘기한 35번 환자라는 것이 바로 그 대형병원 의사, 서울의 대형병원 의사 그 재건축 조합 행사에 참석을 했었다고 어제 박원순 시장이 발표했던 그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그 핵심을 제가 느끼기에는요. 어제 박원순 시장이 발표할 때도 그 의사가 자기가 환자인 거를 알고서 돌아다녔다라는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의사 입장에서는 지금 의사가 저희가 잠시 뒤에 전화로 연결할 건데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비춰지는 공개를 하면 그것 자체가 경솔한 것 아니냐, 자기가 마치 알고 했었던 것처럼 돌아다닌 것처럼 한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강 부회장님, 의사협회 부회장님께서는 그걸 공개한 것이 그 의심 환자였다가 지금 확진 환자가 된 사람의 동선을 공개한 것이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갑자기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사협회에서 계속 꾸준하게 정보 공개를 요구했던 사항은 정보를 공유해서 진단 목적이나 어떤 치료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어제 갑작스러운 박원순 시장님의 공개 의도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부 발표에서도 35번 환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발표에는 분명히 삼성의료원의 의사라는 걸 지칭을 했고 그럼 의사라는 것 자체가 환자를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접촉했던 환자들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이 되고 그 동선이 과연 며칠 날 이동했던 동선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본인 얘기로는 31일 날 증상 발현이 돼서 본인은 확진에 이르기까지 이 메르스라는 의심을 하고 자가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가격리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본인 진술을 듣고서 발표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복지부가 제공했던 역학조사 보고서를 인용해서 발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박원순 시장님께서 발표하시기 이전에 우리 의료계의 어떤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시던가 역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과연 그 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한 번쯤 분석하고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시도 자치단체 장으로서 이런 접촉했던 경로 확인하고 그 부분에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격리 조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아주 있는 잘하시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장에서는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데 1,500명이 모인 행사에 그 의사가 참석을 했었다고 하니까 그걸 알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불안감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14번 환자도 뭐 대중교통을 뭘 이용했는지를 또 공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어제 심야에 발표한 내용은 좀 역기능적인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자,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저희가 당사자한테도 드릴 거니까요. 이게 지금 정치적 공방이 돼 있어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지만은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거는 현재가 준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문영표 장관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지금 아직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건이 유감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는 그러니까 또 다른 숙주 개념이죠. 지금 14번 환자. 그 14번 환자가 이 병원에 온 게 27일이거든요. 평택성모병원이요? 아니요. 평택성모병원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 평택성모병원 이외의 병원은 저희는 35번 의사 환자 그 병원을 밝히진 않는데 이제 밝히셨지만 저희는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데요. 그 병원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 왔는데 그 환자를 진료를 직접 하지 않고 옆에서 했는데 감염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확진 환자 중에 이 명단이 저희가 이제 번호로 돼 있는데 41번 여자 70세가 있어요. 이분이 오늘 확진이 됐는데 이분이 그날 그 응급실에 왔다가 감염이 됐거든요. 그 서울의 그 병원에, 큰 병원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14번 환자가 그 어떤 뭐 비말이라든가 이런 게 분포가 되면서 감염이 됐을 확률이 크거든요. 벌써 2명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부분까지 다 지금 조사가 돼야 될 현재 상황이라면 서울시의 입장대로라면 그런 상황이라서 서울시는 그렇게 본 것 같고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증상은
그 31일 날 있지 않았었느냐. 그러니까 이건 잠복기도 아니었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만 다른 사람한테 유포가 된다는 게 현재 이 과정이거든요.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부터 예. 2일에서부터 14일까지 잠복기가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어제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6.5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7일에 환자를 접촉했는데 29일부터 조금 전에 권준욱 총괄반장도 말씀하셨지만 29일부터 물론 그 전에 비염일 수도 있지만은 뭔가 증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31일에 본격적으로 발현이 돼서 31일에 격리 조치를 했고 6월 1일 날 확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의사 같은 경우에 38살인데요. 그 6.5일보다 훨씬 짧게 발현을 한 거거든요, 지금. 예, 예. 그래서요, 저는 들으면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이 의사가 어쨌건 증세가 29일부터 조금씩 시작돼서 31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29일, 30일 그 사이에 만난 사람이 지금 수천 명이지 않습니까? 나타난 것이요. 그리고 아까 그 14번 환자도 대중교통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뭐 노선을 번호를 공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지금 추적해서 격리를 하고 검사하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 메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평택에 있는 병원 이름도 공개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듯이 예. 분명하게 그 CCTV를 통해서라든지 분명히 추적 조사를 해서 찾아내서 예. 의심 증상이 있으면 분명하게 격리 조치를 해야만이 이 사태가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예. 계속 3차, 4차, 5차 이렇게 계속 가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의사가 지금 그 1,500명 모인 행사에 그 지금 다 전화 돌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식당에도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왔다 갔다 거리에서도 걸어 다녔을 테고 사실 드러나지 않는 환자 그 접촉한 사람들이 또 수천 명 있을 거란 말입니다. 14번 환자도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병원 내 감염, 그러니까 3차 감염이라 하더라도 병원 내에서 감염됐기 때문에 지역 사회로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건데 예.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게 예. 지금 이 당국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 자, 부회장님께 그럼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오 기자가 말씀하신 것이 상황 인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박원순 시장하고 문영표 장관하고요. 준전시 상황에 가까운 상황이냐 아니면 지금이 통제가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확산이 빠른 것이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협회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예. 충분한 정보는 아니지만 가장 국민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 정보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문영표 장관이 이 대책반의 책임자로서 자기 소신껏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지부가 얘기하는 정부의 그 정보 제공 내용을 믿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지금 안 하신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네. 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사태의 분수령이요. 네. 언제쯤 되면 이게 꺾이는 추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확산될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보십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면 예. 지금 이 바이러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온 RNA 바이러스인데 이 부분의 타입이 예. 기존의 중동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와 같은 타입인가 아니면 변형된 바이러스인가에 따라서 그 예후가 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그 복지부 발표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 염기 서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메르스라 그러면 한국 내 전파 속도나 전염 경로가 중동 지방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더 요구되고 예. 그 예후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변형된 바이러스가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예. 대개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최종 환자 발생 후에 14일 정도가 고비가 되고 네. 그다음에 3차 환자의 발생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로 가면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환자가 근데 매일 지금 뭐 적게지만 계속해서 또 네.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평균 5명씩 그렇게 하고 5명씩. 있죠. 5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 그 5명 정도가 발견된 사람이 그 전체적인 숫자라 그러면 예.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네. 발견되지 않고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그 오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요. 에어컨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어컨 얘기가. 그래서 그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에어컨에 대한 오늘 브리핑 그부터 좀 잠깐 들어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입원해 있던 그 병실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원래 병실마다 환기구와 배기구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었고 에어컨만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창은 크지 않은 밑으로 이렇게 여는 그런 창이었습니다. 비말이라는 것이 상당 기간 오래 있으면은 축적될 가능성을 이제는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창을 열고 문을 열면은 퍼져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 필터들을 갖다가 5개 방에서 다 꺼냈습니다. 그래갖고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보냈는데 5개 필터 중에서 3개가 바이러스 RNA가 나온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드롭렛이 확산이 돼가지고 퍼져갔을 가능성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네,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걱정되는 것이 공기 전파 가능성이 그럼 있다는 얘기냐라는 거란 말입니다. 부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공기 전파 가능성은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기존 타입의 바이러스, 기존의 중동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공기 전파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기 전파에 대한 우려는 많이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오전에 브리핑에 나왔다시피 에어컨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에어로졸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공기 중에서 증식 배양은 못하겠지만 이동하는 수단 경로에 있어서 1m 이상의 거리도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가장 저희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는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병원 네. 밖 감염 가능성이요. 그것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게 바이러스 타입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변형된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네.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환자 발생 숫자 지금같이 매일매일 늘어나는 환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예, 예.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자연사를 마치고 바이러스가 약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하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그 병원명이 오늘 하나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평택 성모병원 공개되는데 다른 병원 이름들은 공개를 앞으로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평택 성모병원을 공개한 이유가 저 장관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요. 지역사회 감염 우려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 병원 자체에 지금 폐쇄가 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바이러스 그 RNA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네. DNA의 복사본이라고 보는 게 그 RNA인데 그래서 지금 이 단순히 처음에 복지부가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만 격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층이 다르지만 같은 병동까지 다 조사를 했다가 이제 이번에 마지막 수단으로 그냥 잠깐 왔던 사람까지 전부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 병원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이 됐을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병원들이 생기면 그 공개를 하겠다라는 게 오늘 발표였거든요. 예, 예. 근데 다만 이 수준을 언제 판단할 거냐 하는 문제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느끼는 감정과 예. 지금 보건당국에서 대응하는 수준이 다르긴 한데 네. 그 장관 말씀은 분명하게 이런 그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병원명 공개에 대한 병원협회 입장은 뭡니까? 의사협회 입장 의사협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오전에 저희가 회장님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이미 국민들은 지식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웬만한 병원에서 생긴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 공연히 불안감을 또 증폭시킬 이유가 없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예.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요구 드린다면 현재 격리되어 있는 환자의 정보까지도 의료진에게 서로 공개를 해야 앞으로 진료함에 있어서 조기 발견이나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의료진한테 그 정보는 공개한다고 이미 정보가 발표를 했는데 아직 받은 명단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그 35번 의사 입원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이라 아까 정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있다고. 서울대병원 35번 환자요? 예. 아까 밝혔습니다. 그렇게. 네. 예, 들었습니다, 제가.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 35번 그
의사하고 인터뷰를 또 해야 돼서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